더운 여름이고 또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만 좀 좋은 데 가시지 않고 여기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럴 땐 뭐 아주 물론 여기도 건물이 높고 경관이 그럴듯해서 한두 시간 지내기에는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휴가철에 사실 상식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상식적인 인간 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게 답답한 인간 이런 것이실 텐데 저도 사실 상식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느냐, 또 하필 책 제목이 왜 상식의 힘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의문은 있긴 합니다만 한 시간 남짓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비밀이 약간은 풀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불려와서 이 책의 주제하고 관련된 말씀을 간단히 먼저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사실 제가 상식에 대해서 별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실제로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이라는 건 좀 적당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또는 앞으로 필요한 이런저런 상식에 대해서 또는 상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좀 저도 배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간단히 제가 준비한 걸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호기심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책에 있는 내용을 되풀이할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 바로 엊그제 또 책을 새로 하나 낸 것 같은데 그 책 제목이 보니까 뇌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인데 비상한 기억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놀라운 연기 중에 하나가 능력의 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죠. 파이 3.14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를 그 소수점 이하 22,155짜리인지 뭔지 거기까지 그대로 하나도 착오 없이 다 외운다고 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걸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상한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상식 밖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우리가 상식하면 파이하면 3.14 이 정도만 알면 상식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식이란 건 별반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간명하고 명확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식이 필요하고 또 상식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게 있느냐 또 그게 그렇게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어제 저녁부터 실시간 중계가 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모든 신문에 일면에 이제 깔린 기사들을 보면 신문마다 태도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그럼 그건 과연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면 또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을 같이 아울러서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식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식이 우리한테 필요하긴 할 테죠. 분명히 필요하긴 할 텐데 그러면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걸 크게 나눠보면 우선 물질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녁을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끝나면 가서 드셔야 될 분들 계실 텐데 먹는 것이라든지 잘 곳, 입는 옷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물질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다음 정신적인 것이란 건
뭐 그것도 뭐 생각나는 대로 나눠보면 뭐 제도적인 것도 있고 뭔가 좀 순수 사유적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규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법률 같은 뭐 그런 것들은 제도적인 것인 반면에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건 순수 사유적인 것에 속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뭐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도덕이라든지 또는 오늘 뭐 주제가 된 상식이라든지 이런 건 뭐 그 중간점에 있거나 어느 쪽에 뭐 갖다 붙여도 상관없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상식이란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행동의 자기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행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도 오늘 뭐 강연회인지 또는 뭐 대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필요한 상식이 있다면 저자로서 그러니까 또 발표자로서 강연자로서 불려 나온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좀 철저히 잘 해서 강연 내용도 명확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리 있게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이야기하면서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다음에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뭐 나름대로 또 진지하게 경청을 하면서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문을 했는데 저자라는 사람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괄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식이라는 건 뭐 별반 까다롭거나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기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식이란 주제로 예를 들면 이 책을 기획한 분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통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떤 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뭐 인터넷 같은 데 뒤져 보니까 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란 건 주로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켜야 할 주차 질서 뭐 이런 것들. 그건 뭐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층간 소음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자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많이 거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부터 하나씩 따져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아파트 중에 어느 한 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집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떤 걸 상식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저희 집이든 다른 집이든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아마 대체로 그러리라 생각은 듭니다. 말하자면 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부모 사이의 소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자고로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들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는 무조건 잘하고 다른 것도 덩달아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상식인 것 같고요. 반면에 아이들은 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왜 공부하는 인간인지 알 수 없다는 게 아이들의 상식입니다. 공부 이외에 할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부란 건 그야말로 필요한 만큼
또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상식이 뭐 그걸 상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표현하는데 부적절한 부분도 있긴 할 텐입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면 집안에서부터 상식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실제 가보면 뭐 어떤가. 학교에서는 뭔가 이제 부모들하고는 달리 이 체계적인 이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좀 상식이 더 잘 통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가? 교사들도 역시 아이들에게 마치 자기 자식처럼 너무 아이들을 아끼는 나머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공부만 강요합니다. 강요하면서 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지식이라는 게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든 항상 목표는 대학 입시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반복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되풀이해서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교사들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류대학에 많이 붙기를 바라는데 그 학생들이 인류대학에 많이 붙으면 교사에게 무슨 이점이 있는지 저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그게 교사들의 상식이고 반면에 학생들의 상식은 완전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뭐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교사들은 뭔가 좀 대단히 잘못된 직업병에 걸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시키는 말을 잘 듣고 똑같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교사들의 직업병으로 학생들은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상식이 벌써 충돌하는 것이죠. 그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문제를 들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뭐 더 심각한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은 대학이 우리가 오래전에 생각하던 아카데미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뭐 굳이 표현하자면 대학이라기보다도 학원이라고 해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취업을 위한 학원이라고 표현해야 적당한 것 같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일부 이제 뭐 다른 뜻을 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 안 되니까 뭐 대학원을 진학하는 수가 있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것도 모자라서 박사 후 과정까지 있는 것이죠. 거기서는 보면 요즘도 예를 들면 요즘 대학원은 아주 특이한 게 그야말로 전업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전업 학생이. 그러니까 순수히 학문에 몰두하는 전업 학생이 없고 말하자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관여하고 있는 법과대학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만 보더라도 뭐 변호사, 판사, 검사,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 쌓기 위해서 명함에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대학원하고는 달리 요즘 대학원에서는 교수가 텍스트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뭐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외국어로 쓰여진 텍스트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학생들이 뭐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그런 구조 속에서 학교에서 생각한 대학원 아카데미에서 생각하는 상식하고 또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또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런 조금 좁은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뭐 세계로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을 가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제 일어났던 뭐 국회에서의 일 뭐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 바로 그저께 뭐 있었던 일 중에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 사건이라든지 이건 뭐 지금 거의 사실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진전될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제 며칠 2, 3일 또 지나긴 했습니다만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죠. 그 시신 5구는 아직도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하던 박내군 씨는 지명 수배된 채 지금 그 영안실에서 6개월째 꼼짝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도 우리가 어떤 상식이 예를 들면 충돌해서 연출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리고 또 엊그제 있었던 일 중에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 장면이라든지
예. 경찰의 철통 그 방어 속에서 취임식이 연기됐던 취임식이 강행됐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뭐 취임 연설을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물러나라는 구호가 끊이질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이것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충돌하는데 그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상식이라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상식이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라는 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식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까처럼 뭔가 살아가는데 원주율의 이 결과처럼 또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처럼 예절처럼 이렇게 비교적 쉽고 명확하고 가벼운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절겨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칠리아의 암소 같은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칠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 같은 영화에도 나오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큰 섬입니다. 섬인데 이 시칠리아의 암소라는 건 옛날에 문학평론가 김현 씨가 같은 제목으로 책을 쓴 적도 있고 또 진중권이라는 사람도 이 용어를 사용해서 어딘가 써먹은 것 같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옛날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형벌 기구입니다. 말하자면 사형에 처하는 사형의 도구였는데 이게 이제 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큰 철판으로 된 통입니다. 그냥 가마솥 같은 둥근 통입니다. 드럼통 같은 것인데 그 모양이 황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시칠리아의 암소가 아니고 그냥 그 단순한 통에다가 사람을 이제 넣고 밖에서 불을 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점점 가열되게 되면 뜨거워서 막 날뛰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기 전에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그때 지르는 비명 소리가 암소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시칠리아의 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칠리아의 암소라는 별명이 붙은 그 형벌 기구를 고안해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시칠리아의 암소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 프랑스의 기요틴도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 이런 걸 시칠리아의 암소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철학자들은 시칠리아의 암소 같은 현상의 대표적으로 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원 같은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병원. 제 책에도 약간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병원이라는 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즘 현대사회의 병원이라는 데는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환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상황은 굉장히 많죠. 예. 그 다음에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걸어 다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 사회의 건전한 한 일원으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뭔가 현명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양성소가 학교라는 곳인데 요즘 학교는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멍청한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죠. 예. 입시 위주의 학교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사실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감옥 같은 경우.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형무소라고 해서 감옥이라는 건 말하자면 반사회적인 행위, 즉 범죄라는 이름의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복역하게 하는 곳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형벌을 복역하는 곳이라고 해서 형무소라고 했는데 이제 이 형벌 이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교도소라는 건 반드시 그런 곳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인간이 애당초 나쁜 것이 아니다. 그 행위가 나쁜 것이지 인간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른 그런 반사회적인 성향을
잘 다스려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우리와 똑같은 감옥의 바깥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곳이다라고 해서 교도소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진 않지만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장기간 구금돼 있다 나오면 이제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여기는 좀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다만 자동차는 말하자면 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을 도모하자라고 만들어낸 것인데 이 자동차 때문에 이제 길이 꽉 막혀서 자동차를 타면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바로 시칠리아의 암소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 그런 상황을 연출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을 테고 또 그 문제 중에는 이런 상식이라는 게 뭐 해결의 실마리 내지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다란 말은 제 생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이런 데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전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사는 게 뭔가를 한번 그것도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건 어차피 예를 들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단독자로서의 의미는 사실 뭐 생물학적인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뭐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건 자연 환경, 사회적인 환경, 인간적인 환경 그런 것이겠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게 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결국 환경을 적응한다는 건 이 세상의 현실을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현실을 아는 것인데 현실을 아는 방법은 즉 현실을 아는데 그 도구로 쓰이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과학 같은 지식이 될 것입니다. 과학 지식 같은 것이고 또 하나 과학 지식이라는 건 말하자면 어떤 우리 자연 속에서 어떤 요소들을 조건으로 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숨어 있는 잠재적인 어떤 능력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잠재적인 능력을 발굴해내는 어떤 체계적인 지식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학적인 지식 이건 분명히 우리가 현실을 알아나가는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뭐 과학적인 예를 들면 발견이라든지 개발이 우리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고 과학자들이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면 우리가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반가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조금씩 더 넓게 또 깊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 밖에 또 그런 뭐 꼭 예를 들면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유적인 측면, 철학 같은 그런 순수한 사유도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데 분명히 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 중간쯤에 상식 같은 것도 이제 분명히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상식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이런 건 어떤 말하자면 지성의 영역에 이제 속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을 알아가는 데는 또 반드시 그런 지식만이 수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 이외에 말하자면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직접 몸으로 환경에 부딪히면서 뭔가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게 있는 법이죠. 물론 그것도 이제 그건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라는 장점은 있긴 합니다만 대신 그야말로 아주 본능적이기 때문에 자기 신체의 감각, 뭐 촉각이든 뭐 미각이든 시각이든 자기 신체의 감각이 받아들여 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주체적인 능동적인 작용을 한다기보다도 인간 자신이 감각의 노예가 되는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성이라든지 지식, 이건 뭔가 말하자면 판단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맞닥뜨린 세상과 맞닥뜨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자기 판단을 개입시켜서 선택을 하고 변화를 시키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본능적인 감각이라든지 또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실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실과 부딪혀서 현실을 알아가면서 이제 생기는 게 뭔가 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 그래서 경험이란 건 그야말로 인간이 자기가 속한 그 환경과 현실의 환경과 접촉하고 소통해 나아가면서 축적해 얻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흔히 이제 뭐 상식도 많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또 경험은 그게 오래되다 보면 점점 습관화되는 뭐 그런 또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경험에서 한 걸음 나아가면 사람들의 경험이 점점 쌓여가고 개개인의 경험이 쌓여가고 그 공동체 속에 하나의 사회 속에 그 사회란 것은 넓게는 이제 지구 전체를 뭐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회 속에 속한 개개인들의 경험이 서로 공유가 되고 하다 보면 그 경험에서 바로 상식이라는 게 또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에게 쌓여진 경험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상식,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건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일상적인 것이고 또 그게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해서는 심각한 토론을 거쳐야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 자명한 것이어야 하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식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별반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변화가 없어서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대로 뭐 큰 불편 없이 문제 없이 우리가 지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상식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전혀 똑같은 문제를 놓고 전혀 다른 두 개 이상의 상식이 존재한다. 그건 이제 상식이 아니라고 보통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식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가끔 항상 일상적이고 평화롭고 정적인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 일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나아가서 새로운 상식이 형성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상식이라고 놓고 본다면 상식에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고 서로 상식을 지키리라고 기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순조로울 것이다. 이렇게 뭐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즐겁고 행복한 건 그야말로 순간이고 항상 뭔가 고민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불편을 느낀다는 건 바로 뭔가 상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상식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는가 뭐 그런 의심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행동 규준으로서의 어떤 상식이란 걸 놓고 간단히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또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의 원고를 쓰면서 나중에 그런 생각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개개인을 놓고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은 다 비상식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무수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역시 되풀이해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상식과 자식의 상식이 다른 것 같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상식과 뭐 학생의 상식이 다른 것 같고, 다른 회사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식이 다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서 보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상식하고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상당히 다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가 아니더라도 소수의 상식하고는 항상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저는 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런 결론을 제가 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효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건 그런 상식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상식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에 따라서 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서로 생각하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제 말씀을 뭐 오래 드리는 것보다는 우선 준비한 건 뭐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뭐 30분에서 2시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는 뭐 준비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필연적인 뭐 사정만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더 계속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가급적 좀 짧게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에 공통된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그다음에 우리 이 국가 사회 전체에 공통되게 일관하는 어떤 문제의 근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공통된 문제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뭐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기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왜 사실은 바라지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저 아이가 자라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거든요. 그건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안정된 생활이라는 건 달리 다른 게 아니고 경제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뭐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뭐 그런 예는 뭐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왜 변호사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간디 전기라든지 자서전 같은 걸 보면 나와 있지만, 처음에 간디가 그 대학 갔을 때 뭐 인도 서부에 있는 무슨 대학이었는데 뭐 1학년 때 좀 다니다 오다 보니까 뭐 공부도 신통치 않고 집에서 보니까 저래가지고 뭐 재구실 하겠나 이런 걱정들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끝에 자기 삼촌인가 하는 사람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영국에 유학 가서 변호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면 되기만 하면 그 뭐 수입도 괜찮고 하니까 집안도 좀 니 때문에 편해질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린 아내를 두고 영국으로 간 것이죠.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간디도 법률가가 사실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후에도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그 돈 잘 버는 그 사업가들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 뒤치다거리를 해주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건 극단적인 예인데 모든 경우에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다 그런 것이죠. 예.
달리 이제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뭐 그럴 테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면 재산을 축적하려는 이유도 또 있는데 그 자체도 물론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활동이긴 한데 그 이유도 뭐냐면 예를 들면 적당히 예를 들면 벌어도 되는데 왜 가능하다면 조금씩 더 벌어서 더 축적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노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식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집 자식도 다 잘 살면 뭐 좋긴 하겠지만 우선 자기 자식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좀 안정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이 축적해 놓으면 뭐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 또 혹시 더 나아가서 손자까지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뭐 축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매사가 사실 모든 이 인간들의 행동에는 경제적인 동기를 예를 들면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적인 행위들, 이 정부의 행위, 정권을 잡기 전에 말하자면 득표 행위를 할 때 흔히 말하는 표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내거는 공약이 뭡니까? 경제 발전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예를 들면 아파트는 싸게 하고 예를 들면 집 없는 사람에게는 아파트를 싸게 하고 집 있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값을 왕창 뛰게 해주고 뭐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식으로 해야만 득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물가는 낮게 하고 대신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또 해준다고 해야 되겠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게 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건 안 맞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근본적으로는 경제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인간 가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듯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걸 처음 아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서양의 권리장전들 보면 항상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건 항상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고 관심을 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랬던 것인데 따라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물론 인간이 항상 뭐 근본적으로는 이기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물론 거기서 이제 나아가면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도 다들 하게는 됩니다만은 그래서 뭐 우리가 촛불을 들고 뭐 광화문에 모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게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항상 모든 것의 요인 중에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주주의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또 얼핏 보면 아니라 정확히 보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아주 지금 뭐 대단한 가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직접 민주주의도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일정한 나이 이상 된 성인의 남자 중에서 예를 들면 하층 계급을 제외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뭐 직접 민주주의하고 거리가 먼 것인데 뭐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라고 표현은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예를 들면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형태의 정치 형태가 의사결정 형태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게 사라지고 난 뒤에는 적어도 한 2000년 가까이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혀.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이후에 가서 이제 민주주의보다 더 먼저 나타난 게 바로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유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개개인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원하는 건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거든요. 네,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가 자유주의 사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 정치 제도하고 결합을 해서 오늘날 이제 대의민주주의 형태라는 게 등장한 것이죠.
그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니까, 가급적이면 조금씩 누리고 싶은 거니까, 자기의 이익을. 그러니까 정치 같은 건 예를 들면 모두가 정치에 뛰어나서서 자기가 싸워서 챙겨야 하는 것이면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되는 저런 정치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반 특별한 거기에 예를 들면 적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 말고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만 보장해 준다면 내 정치적인 권한을 모두 나한테 주겠다,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나타낸 게 대의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잘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거기에 다 사실은 민주제도, 대의민주주의 제도 안에도 이런 말하자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미끼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할 리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게 그토록 이제 중요하다면 그걸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말하자면 경쟁제도, 자유경쟁이라는 것이죠.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뭐 그게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태어나면서부터 도저히 평등할 수가 없으니까, 애당초 뭐 구호하고는 달리 태어나면서 바로 태어나는 족족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단 형식상 기회는 다 고루 부여한다. 그러니까 각자 네 능력껏 알아서 하면 너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네 몫을 얼마든지 최대한 챙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자유경쟁주의, 시장자본주의 이런 경제 형태인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경쟁이란 체계가 말하자면 나중에 결국 자기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가려진 최고의 목표로 해서 학교에서부터 계속 이제 경쟁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쟁만. 그런데 이제 그 경쟁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상식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강조하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정의에 대한 관념, 정의론에 대한 상식을 좀 서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의론, 제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그런 정치제도나 경제체제 아래서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능한 반칙을 하지 말고 경쟁을 하면 된다. 경쟁을 하면 뭐냐? 경쟁에서 이기란 말이죠. 경쟁이라는 것은. 이기란 말인데, 경쟁에서 이기면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재산을 포함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필요한 이상으로 자유와 권리를 얼마든지 획득하고 또 획득한 걸 점점 창고 속에 쌓아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사유재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자유로운 경쟁에서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획득한 자신의 지위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건 당연히 누구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이상해 보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자기 것이라는 건 말하자면 합법적인 경쟁에서 획득한 재산이든 권력이든 지위가 100% 자기 자신 것이냐? 우리는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 제도의 원칙인 것 같죠. 그래서 너무 많이 획득한 사람은, 얻은 사람은 거기에서 일부 그야말로 자발적인 자비심을 도덕심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다. 뭐 일종의 기부행위,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의 이 말하자면 시칠리아의 암소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할 정의로는 말하자면 자기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 100% 자기 소유의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것이 아니다라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근거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경쟁은 자유롭게 하되 자 경쟁에서 이긴 의미가 뭡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제 생각하고 거의 같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업 경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업 경쟁을 보면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등을 했다는 건 100명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건 내가 잘한 면도 있지만 순전히 자기가 잘해서 1등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것 아닙니까? 2등부터 100등까지 99명이 자기보다 못한 99명이 있기 때문에 1등이 가능한 것이죠. 그거는 전혀 역설이 아니라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금년에 서울대학에서 1000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전국에 입시생이 10,000명인데 예를 들면 전부 목표가 서울대 합격인데 전부 똑같이 모든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학생이 똑같이 공부를 잘했다고 칩시다.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다 맞힐 정도로 특출한 능력을 갖춰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항상 동점이 나오면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죠? 추첨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말하자면 학업 경쟁이라는 것도 결국 금년에 서울대 정원이 1000명인데 1000명 안에 들어갔다는 건 자기가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라는 예를 들면 학부에서 원하는 어떤 절대적인 지성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라 그해 요행에도 예를 들면 자기가 못한 사람이 9,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일정한 학업의 성취를 경쟁을 통해서 학업적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성취는 자신의 노력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만 자기 경쟁에서 자기에게 진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채감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의 경쟁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래 서로 눈치를 보고 헐뜯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 말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 몫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선의로 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100만 원씩 있다고 칩시다. 그건 100만 원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서 실감은 안 나실 겁니다만. 말하자면 100만 원의 가치, 100만 원이라는 금전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갖고 있지 못할 때 나 혼자만 100만 원을 갖고 있을 때 그게 100만 원으로서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의 경쟁도 똑같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 전략이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 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진 사람에게 그만큼 채무를 가지고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져준 데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사회적인 채무를 예를 들면 익명의 자기도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사람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얻은 그게 금전뿐만 아니라 지위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뛰어난 음악적을 모차르트 이상의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건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음악적 재능이 혼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효용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다른 사람이 놀라워하고 격찬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그만큼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채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가 그 경쟁의 승리를 통해서 획득한 결과를 그게 지위가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또는 재화가 됐든 그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당연히 자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가 새로이 합의해야 할 일종의 정의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율은 나중에 따로 이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건 그런 데 있는 것 같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사유재산 제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순전히 자발적인 건 아니고 쓰라고 누가 강요를 해서 쓰게 된 거긴 합니다만, 쓰게 됐고, 또 그나마 몇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몇 분들이 책을 읽고 또 여기에 나와 주시기까지 하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끝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응답이라기보다도 혹시 이걸 읽고 잘못된 부분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지적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일깨워 주시고 하면서 같이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계속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질문할 거를 좀 써오긴 했는데 이거를 다라는. 보니까 한 7시 전부터 오셔가지고 예. 열심히 쓰시던데 너무 많이 쓰신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다는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네. 경쟁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쭌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 정립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핀란드 교육 보면은 경쟁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쟁, 그러니까 자기 그 성적표를 보면은 그 몇 학기 전에 학기보다 지금 학기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자기 자신만의 경쟁이고, 상대편과는 어떤 공존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이 남과, 그러니까 내 친구와 나와의 경쟁,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정의가 잘못 정립됐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식이 정립이 잘못됐다고 드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익 쪽도 그렇지만 그 좌익이라고 해야 되나? 또 그쪽 진보 쪽도 그렇게 공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완전하게 동의는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공동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파 쪽뿐만 아니라 진보 쪽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직도 공존에 대해서는 좀 정립이 안 되고,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경쟁이 의미도 잘못 정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덧붙일 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겉으로는 명분상으로는 흔히 우리 사회에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항상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알면서도 또 이해를 하고, 또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거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정에서의 경쟁적인 교육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야기 한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 그 서경식 선생, 지금 일본 경제대학 교수로 있는, 한겨레 글도 많이 쓰고 책도 이제 번역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 우리 말은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런 일본어로 계속 쓰고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한 2년간 지내고 갔는데, 그때 한 말 중에 하나가, 자기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예를 들면 자트가 공인하는 진보 인사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매일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학원에 실어 나르고 데리고 오고 하는데, 자기는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지요. 거기 또 이제 한미 FTA 반대에 선봉에 나섰는데, 사실은 이제
애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의 학부에 대학을 보내서 마음속으로는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있는 것이죠. 예. 뭐 세상은 이제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구체적인 개인의 그런 뭐 모든 면을 하나하나 따져서 잘못된 점만 또는 이해되지 않는 점만 덜추어서 말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책에 조금 써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인물, 높이 평가받는 인물 또는 위대한 인물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분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상화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인들 예를 들면 인간적인 결점이나 약점이나 또는 비행 행위가 없겠습니까? 그런 걸 누가 미시사적으로 뭐 열심히 덜추어내서 이야기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충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별반 뭐 예를 들면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크게 그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진 자들은 똑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데 그렇지 갖지 못하는 자들은 또 똑같은 일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좀 안타까운 역사가 그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에서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역시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남들이 아파하는 것을 겪고서라도 잘 돼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제가 책을 뭐 잘 이해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어쩌면 외침이랄지 논평은 좀 적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기대하신데 부응을 못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 제 책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가 쑥스럽긴 합니다만 그 책에서는 물론 그런 데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걸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무전 유죄 뭐 그건 뭐 늘상 우리 사회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뭐 통계화해서 또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대기업의 뭐 회장이라든지 또는 물론 이제 나중에 풀려 나오기도 합니다만 뭐 처벌받는 경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처벌받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이 신뢰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계속 시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아마 뭐 조금씩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또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변호사들이나 이런 법률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지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정부 기관에서 한 건 아니고 어디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제 하면서 그 일종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시도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제 상대 설문조사 대상은 이제 법률가들이죠. 변호사 같은 법률가들인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법관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보기가 몇 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보기야 그걸 그대로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 아주 뛰어난 전문 지식, 법률 지식,
그다음에 두 번째 뭐 훌륭한 인품 그 중에서도 그걸 구체화해서 예를 들면 소수자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뭐 태도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불편부당한 태도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친절이라든지 뭐 온갖 걸 다 갖다 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균형이 잡힌 세계관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쭉 갖다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가 그런 설문조사가 왔더라면서 이야기하길래 그래 당신은 뭐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쳤느냐 하니까 뭐 머뭇거리다가 비밀 웃으면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물어 봤어요. 자 그러면 뭐 어느 것이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보면 다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판사는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주 뛰어난 전문 지식, 그다음에 뭐 훌륭한 인품, 기타 등등 뭐 아까 열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한 몇 가지를 고루 다 갖춘 인간이 다 갖춘 판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 제가 되물어 봤어요. 대답 못하죠. 예. 그러면 법관 중에서 말고 우리 뭐 이 지구상의 인간 중에서 그런 인간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 역시 대답 못하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갖추어야 할 자질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전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모든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그걸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파헤쳐가면 뭐 논리적으로 매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게 항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갈 수는 없겠죠. 따져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에서 항상 옳고 그름은 가려야 하고 또 그 수준에서 가리는 건 뭐 그다지 본질적으로 파고들어서 좀 모순된 상황에 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답은 안 되더라도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직접 대답은 뭐 긍정적인 대답이건 부정적인 대답이건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있을 수는 없을 테고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아까 누가 말씀하신 예. 예, 아까 정의로움에 대해서 예.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어떤 경쟁을 했을 때 이기면 전리품이잖아요. 결국은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전리품이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쩌면 패배한 사람과도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보다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우선 더 축적하려는 이유는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원래 뭐 애당초 그런 거니까 그게 꼭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명예라든지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그치는 경우는 거의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재산을 계속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습관화된 상태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자면 자신의 행동 지침처럼 보이지 않는 신념처럼 사실은 심어져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렇게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건 전부 자기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 그런 의식을 사실 장려하는 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좀 우리 사회에서나마 다 같이 합의에 도달했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게 자발적으로 내놓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정책에 의해서
그 일부를 강제적으로 내놓게 세금 형태로든 내놓게 하는 정책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뭐 유럽이나 특히 북유럽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실상을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것들은 뭐 북한보다도 더 심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분배 정책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만 아니라 이게 제 기억으로 아마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련의 넓은 의미의 분배 정책은 계속 시도되었고 그게 각종 세제 형태로 입법화 됐는데 그게 항상 예를 들면 거기에 반대하는 가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다라는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그 대부분이 예를 들면 부분적인 위헌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요즘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TV로 보다 보면 제가 아주 진보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TV를 보고 있으면 저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그 자리에 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오르는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고 그 자리에 그나마 작게나마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부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제가 글 한 줄 올리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어떤 힘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어떤 차원에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라는 더 무서운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정부가 이렇게 행하는 이런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제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이제 말이고 공권력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과 굉장히 이렇게 어긋나고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상식의 힘을 가지고 그 법을 어떻게 보면 좀 어겨서라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이라는 그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최소한의 틀이라는 걸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그 부분은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예를 들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 정당하다는 건 말하자면 법의 규율 대상이 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수의 가급적이면 압도적 다수의 동의를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죠. 동의를 얻으면 저절로 이제 정당화가 되는 것이죠. 정당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겠는데 그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건 낮은 수준이건 여러 형태의 시민들의 불복종 행위에 이제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커지면 이제 법의 예를 들면 불복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그 법의 부당성에 항의해서 자발적으로 법을 어김으로 해서 처벌을 이제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목표는 그렇게 해서 그 행위가 그 행위의 상징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게 되고 그 동의가 다수화해서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된 법을 개폐하게 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는 많고 우리도 근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건 2000년에 있었던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운동 같은 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사사건건,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의견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또 다원화되어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제도는 존재하기가 사실 힘든 게 현대 사회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항상 그러면 특별한, 예를 들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나 법안은 상당한 반대에 부닥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예를 들면 그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선거에 의해서 얻은 정당한 방식으로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행위를 할 때는 어차피 그 정당성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혼란을 거듭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뭐 강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게 아마 정부의 입장일 테죠.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예를 들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 원주율 3.14처럼 그렇게 감명한 건 또 아니거든요. 감명한 건 아닌데 3.14가 뭐 2만 단위까지 내려가면 점점 복잡해지듯이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모든 문제가 감명한 게 아닌 게, 민주주의가 예를 들면 일정한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표결에 의해서,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그걸로 모든 게 끝 아니냐. 그 룰만 제대로 지키지더라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죠. 아주 지성인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어떤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아닌 것이죠. 민주주의란 건 언제든지 어떤 제도지 간에 옛날에 어느 순간 원형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데 따라서 얼마든지 그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뭡니까? 그게 수사학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건 토론에 참여시키고 가급적이면 그 주장을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안 되면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나중에 예를 들면 극한 이제 대립의 이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결국은 그 소수의 반대자들을 설득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결국은 우리의 넓은 의미에서 정치 문화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그게 명쾌한 해답은 안 될지라도 전에 박은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경우에 일어나는 혼란 같은 것, 시위로 인해서, 주말의 도심 시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혼란, 신문들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 비용이 9천 몇 억이니 몇 조니 이야기하는데, 그 계산 방법이 어떻든 몇 조건 간에 실제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게 다 그런 실질적인 비용과 우리 정신적인 혼란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야말로 그게 이상적인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정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강압적으로 그걸 예를 들면 반대를 눌러서 그걸로 예를 들면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항구적인 정치적 안정 상태를 얻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잘 선택한 전략이 되겠죠. 수단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파국을 치닫지 않는 한 이런 혼란은 우리가 같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고, 그 과정은 바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안정된 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국회의사당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미디어법이랑 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도 또 관련되긴 한데, 그러니까 소수자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데, 미디어법은 그 한나라당 그쪽에서 조사한 거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나왔다고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미디어법은 그렇게 보면은
다수의 의견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소수, 그러니까 그쪽 가진 자들 쪽 소수들만 의견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지경에까지 왔겠죠. 뭐. 예. 그러니까 한번 뭐 또 내일 이후에 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뭐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뭐 오늘 일단 민변 같은 데서 그 헌법재판소에 고난쟁의 심판이라든지 뭐 필요한 뭐 아마 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말하자면 좀 불합리하고 또 부당한 뭐 그런 요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파국에까지 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예. 상식이란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해져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거꾸로 퇴보하고 역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이 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상식을 거꾸로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강요를 하고 이게 맞는 상식이라고 얘기로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 상식 강요하는 소수가 결국은 정부고 정부의 최고 통수권자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데, 그런 상식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상식이라고 말하오는 것들을 감수해야 하고, 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그 최고 통수권자를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비록 저는 뽑지는 않았지만은 뽑았기 때문에 그를 따라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저항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게 따지고 보면 모든 우리가 의견의 충돌이라든지 이해관계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항상 상식을 기준으로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상식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물론 그것도 사실은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게 다 상식 때문인 것은 아닐 테거든요. 그리고 상식이라는 걸 사실 또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는 뭐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예를 들면 상식이 부재한다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지만 그 다른 의견을 예를 들면 모두 포섭해서 포괄해서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하나의 길로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기준 뭐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나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일단은 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정도, 승복해야 하는 정도, 그게 뭐 상식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 뭐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 경제적 양극화 현상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의견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예를 들면 의견이 크게 양분이 돼서 끝까지 이제 뭐 대립과 투쟁으로만 치닫고 거의 한 번도 합의가 쉽게 되는 적이 없는 것이죠. 합의에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엄청난 그 말하자면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런 뭐 꽤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난 뒤에 이제 가끔씩 뭐 합의에 도달하고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인 의견을 넓은 의미에서 통합 상태에 이르기가 굉장히 힘들고 하다는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식이 굉장히 뭐 작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속 상식을 외쳐봤자 사실은 별 소용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선 그 상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을 어느 정도 정립하기 위한 뭐 몇 개가 되든 그 상식을 정립하기 위한 바탕을 먼저 구축하는 게 뭐 급선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옛날에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상식이란 건 예를 들면 요즘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는 유달리 상식이란 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도 보니까
아침에 신문 보면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건 상식이에요. 어디 훑다가도 보면 상식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런 낡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최남선, 6당 최남선이 쓴 조선 상식 문답하는 이 속편인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 그래서 과학, 의학, 문학, 시가, 도서, 금속, 음악, 연극, 뭐 서학, 회화, 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서양의 근대 미술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우리 이 땅에 들어오게 됐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법의학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자춤은 어떤 것입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속편인데, 원래 나온, 이건 제가 헌책방에서 구했는데, 이 아까 다른 분이 보다가 벌써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이 뒤에 광고를 보면 요즘 책처럼. 이게 최남선, 그 다음에 다른 책 선전이 되어 있는데, 천만인의 상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상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조선 상식 지리편, 뭐 조선 상식 제도편, 뭐 2권 3권 뭐 이런 것들. 옛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상식을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상식 때문에 이렇게 서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 나중에 뭐 정말 아주 근사한 상식에 뭐 합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하시고 아니면 뭐 예. 일찍 집에 돌아가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직장인이고요. 그 책을 사서 한 반 정도는 읽었는데 굉장히 그 어렵게 쓰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이 원래 어렵게 네. 쓰는 법입니다만. 근데 이제 그 글을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글을 이제 이렇게 옥갑을 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 분석을 하시면서 글을 쓰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글은 어떻게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글을 쓰시는 편이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그 상식이란 말로 지금 이 책을 쓰시기가 저는 이제 처음 딱 느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주제별로 나눠서 이제 제가 볼 때 너무나 잘 모아 놓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이게 상식이 영어로는 커먼 센스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 내용은 어떻게 좀 논리적인 거를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서 그게 혹시 그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님이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신가? 그런 게 저는 좋은 의미로 그걸 받아들이고 싶고요. 제가 직장이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그 사원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다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CEO가 있고 예를 들어서 CTO가 있고 다 있어요. 그 밑에 전문가들이 또 있고. 그래서 다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꼭 그런 CEO가 모르는 그 CTO가 중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꼭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요. 그 CTO가 그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다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사회 문제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대립되는 양자가 있을 때 서로 설득을 할 때는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이렇게 집어서 그거를 자기 허점을 그다음에 설득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어제 오늘 그런 뭐 국회나 이런 거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란이 오기도 하는 생기는 면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제목이 상식의 힘보다는 또 어떻게 논리적인 뭐 사고의 힘 뭐 이렇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뭐 자주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거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사실 상식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식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예. 않고 그 책을 이제 끝까지 다 혹시 읽어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내용하고 제목이 썩 부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책을 쓴 사람하고 제목을 붙인 사람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만 제목을 이제 붙일 때는 말하자면 이 혼란한 사회에 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뭐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최남선 씨처럼 말하자면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계몽주의적인 상식론 뭐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는데 저는 또 그 중에서도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알겠다 해놓고 뭐 그게 내용은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은 안에 슬쩍 끼워 넣었죠. 냉소적 상식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또 미안해서 낙천적 냉소주의자라고 이제 약간 절충을 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게 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직접 표현은 안 해놨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사실 하나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에 뭐 대체로 이제 말하자면 상식에 관해서 우리가 상식이 뭔지 근본적으로 한번 분야를 분야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뭐 쓰다 보니까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사실은 선택해서 배열을 해놓으니까 그럴듯한데 뭐 심각하게 체계화한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원래 이제 분류해놓은 건 한 10가지 더 있는데 쓰다 보니까 분량도 적정하고 해서 이제 그점에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여성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젠더에 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언론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그 다음 뭐 거기 약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병원에 관한 의료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몇 가지가 사실은 제가 쓰려고 했던 게 더 있었는데 그건 뭐 다 생략을 해버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러니까 상식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상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다가 뭔가 거기서 부족하거나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된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가는 뭔가 해답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 테니까. 그래서 그런 지식이 필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아까 뭐 그게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테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간 개체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환경 그러니까 자연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환경에 부딪혀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딪혀가면서 살아간다는 건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모르는 분야는 그 부분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직접 가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책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아주 깊이 한번 따져보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요.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많지요. 많은데 그 전문가들은 과연 그러면 정답을 알고 있느냐? 전문 분야일수록 전문가들일수록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자 한 내용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요. 뭐 제가 지금 뭐 주로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주된 일 중에 하나는 변호사입니다만은 변호사에게 찾아간다고 모든 일이 해결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면 싸움이 있으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데 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찾아가면 둘 다 이겨야 될 텐데 꼭 한 사람은 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비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과학이 뭐 예를 들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뭐 이런 건 또 그렇다 치고 자연과학이야말로 이게 말하자면 논리적인 결과고 실험의 결과인데 이거야말로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뭐 예를 들면 자연과학의 역사, 과학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 명백한 듯 보였던 자연과학의 결론이 얼마나 바뀌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게 바로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이죠. 대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진지한 측면에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은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데 참고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제가 쓴 뭐 상식의 그 글에 깔려 있는 뭐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끝낼까요? 예. 고맙습니다.